정혜성은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교장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학교에서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여러 결정을 내리던 그였지만 지금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앉아 바깥 세상을 관찰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오늘도 비가 오네. 중얼거림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 윤선이는 분명 집 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꾸리느라 서로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었고 이제는 그 침묵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평소와 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 관계처럼요. 아침 먹을래요? 선희의 질문에 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커피만 마실게. 그는 커피포트를 들어 물을 채웠어요. 이런 일상적인 동작에도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퇴직 후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 무의미함이었죠.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상실감은 생각보다 컸어요. 혹시 오늘 뭐 계획 있어? 혜성이 물었지만 선희는 고개만 살짝 저을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지만 채널만 끊임없이 바꾸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그의 관심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뉴스를 확인했지만 이내 지루해져 내려놓았죠.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묻지마 낚시여행, 당신의 일상에 작은 모험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혜성은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낚시라 학창시절 몇 번 해본 게 전부였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변화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낚시여행 말로 내뱉으니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혜성은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며 예약을 마쳤어요. 이번 주 토요일 서해안으로 떠나는 1박 2일 낚시여행. 그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선희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관심을 가질까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혜성은 메모지에 토요일 낚시여행 갑니다.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라고 적어 냉장고에 붙였죠.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어쩌면 선희는 그가 없는 동안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혜성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낚시 도구는 모두 현장에서 대여한다고 했으니 개인 용품만 간단히 넣었어요.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선희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며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다녀올게. 현관문을 닫으며 혜성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약속 장소인 시청 앞에 도착하자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지만 몇몇 여성들도 보였던 낚시. 동호회 회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출석을 확인하고 버스에 오르라고 안내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앞쪽에 앉으세요. 중간에 낚시 기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혜성은 지시에 따라 앞쪽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가방을 정리하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가벼운 화장,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비었습니다. 혜성이 대답하자 여성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서미주라고 합니다. 처음 낚시 배워보려고요. 정혜성입니다. 저도 사실 낚시는 거의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회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낚시의 기본 원리부터 장비 사용법까지 초보자를 위한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혜성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옆에서 미주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3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서해안의 한적한 어촌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준비된 숙소에 짐을 풀고 낚시터로 이동했죠. 혜성은 장비를 대여받아 바닷가 방파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는 우연히도 미주가 자리했어요.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주가 낚싯대를 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성은 방금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미끼를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혜성의 설명에 미주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낚시에만 집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미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취미를 찾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혜성은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라고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죠. 선생님이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주의 말에 혜성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선했어요. 선희와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나눈 지 오래되었죠. 저녁이 되자 모두 숙소로 돌아가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성과 미주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주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 혜성은 아내와의 무미건조한 관계에 대해 살짝 털어놓았죠. 삶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든 열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더군요. 혜성의 말에 미주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죠. 저도 그래서 이런 여행에 나섰어요. 그날 밤 혜성은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주와의 대화는 그에게 잊고 있던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누군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평온했고 그의 마음도 오랜만에 잔잔한 평화를 느꼈어요. 오늘은 바다 낚시를 위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항구에 모였죠. 오늘은 날씨가 좋아 대물이 많이 잡힐 거예요. 다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동호회 회장의 말에 모두가 들떠 있었어요. 혜성은 주변을 둘러보다 미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혜성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미주의 질문에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네요. 바닷가라 그런지 공기도 좋고. 선장의 안내에 따라 낚시배는 천천히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며 사방이 파란 바다로 둘러싸였어요. 선장이 적당한 위치에 배를 정박시키고 모두에게 낚시를 시작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혜성과 미주는 나란히 배난간에 자리 잡았어요. 초보자인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며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죠. 사실 저는 요즘 많이 외로웠어요. 미주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혜성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더군요. 두 사람의 낚싯대가 바다 깊숙이 늘어져 있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삶의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미주는 이혼 후 겪은 상실감에 대해, 혜성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아내와의 사이가 멀어진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오후가 깊어지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졌어요.
선장은 모두에게 안전을 위해 선실로 들어갈 것을 권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네요. 다들 선실로 들어오세요. 곧 돌아갈 겁니다. 혜성과 미주도 서둘러 낚싯대를 정리하고 선실로 들어갔어요. 좁은 선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석자리로 향했죠. 생각보다 파도가 높아졌네요. 미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그녀는 균형을 잃고 혜성에게 기댔어요. 순간적인 접촉에 두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선장은 안전을 위해 출항했던 항구가 아닌 가까운 작은 섬에 잠시 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는 섬에 있는 작은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불편하시겠지만 내일 아침 날씨가 좋아지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선장의 설명에 대부분은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어요. 혜성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집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섬에는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숙소 주인이 준비한 간단한 식사와 함께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둥글게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어요. 낮의 풍랑으로 긴장했던 마음이 술과 함께 풀어졌습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미주가 혜성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두 번째 병을 비우고 있을 때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함에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바깥은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고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혜성과 미주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뜬 후에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술기운이 올라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삶의 후회와 아쉬움, 외로움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오갔죠. 가끔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미주의 말에 혜성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의 좁은 방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에게 위로를 구했어요. 새벽녘 혜성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은 텁텁했습니다. 어제 마신 술의 후유증이 그를 괴롭혔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미주가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성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미주는 이불을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혜성은 자신의 맨몸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어요. 순간적으로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나눈 대화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혜성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선희와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교장으로서의 명예와 가정의 평화를 중요시했던 혜성이었기에 이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해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일어날 테니 아무도 모르게 방을 나가야 했어요. 정신 차려 혜성아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최대한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혜성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일이 악몽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선 혜성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친 눈과 수염 자국이 난 얼굴에서 어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면대로 향해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과거의 혜성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항상 원칙을 중요시했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과 외로움은 그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어젯밤 술과 외로움에 취해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선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5년 동안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였죠. 비록 최근 몇 년간 둘 사이에 대화가 줄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 해도 이런 배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희에게 어떻게 말하지?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은 영원히 비밀로 묻어야 했습니다. 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앉았어요.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놀라서 전화를 확인해 보니 아들 지훈이었어요. 아버지, 어디세요?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세요.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날씨가 안 좋아서 섬에 머물게 됐어. 오늘 오후쯤 돌아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어요. 지훈은 형사였습니다. 정의와 법을 중요시하는 아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희에게 상처를 줄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혜성은 늦게 식당에 나타났어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미주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혜성은 곧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혜성은 말없이 음식만 응시했어요. 미주가 옆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혜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개어 오전 10시, 모두는 배에 올라 육지로 향했습니다. 혜성은 미주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작은 배 안에서 그것은 쉽지 않았죠. 바다는 어제와 달리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이 혜성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대조를 이루었어요. 항구에 도착하고 모두가 버스에 오르기 전 미주가 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 혜성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실제로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혜성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끔찍한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이 일을 영원히 잊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성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선희와는 여전히 짧은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죄책감이 자리했죠.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려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몸이 불편해요? 아침 식사 시간, 선희가 혜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대부분이 그렇듯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었죠. 혜성은 그런 거리감이 이제는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날 오후 혜성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정혜성 선생님, 우리의 특별한 밤을 기억하세요? 사진을 확인한 순간 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선실에서 미주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둡고 흐릿했지만 분명히 그들이었습니다. 혜성의 손이 떨려왔죠.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혜성은 주변을 살피고 정원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미주의 목소리였지만 낚시터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혜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주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런 사진이 밖으로 나가면 곤란하겠죠?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하셨죠? 존경받는 분이실 텐데. 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일이었단 사실을 깨달았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드릴게요. 500만 원만 송금해 주세요. 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미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뭐 나쁜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냥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에요. 전화가 끊기고 곧이어 계좌번호가 문자로 왔습니다. 혜성은 집으로 들어와 서재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아내와 아들에게, 그리고 그를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혜성은 인터넷 뱅킹으로 미주가 보낸 계좌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5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의 명예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보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혜성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주의 답장은 빠르게 왔어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혜성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끝일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퇴직금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혜성은 점점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주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아마도 정말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혜성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또 도움이 필요해요. 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가 아시죠? 이건 사진보다 훨씬 명확해요. 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큰 돈 아니잖아요. 선생님께는. 혜성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이대로 계속 돈을 줘야 할까? 하지만 끝이 있을까? 차라리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혜성은 2번째 송금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희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가 물었어요. 오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혜성은 놀랐습니다. 공동 통장에서 돈을 보낸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냥 옛 제자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주의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혜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 혜성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그릇만 응시한 채 기계적으로 식사를 했어요. 선희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며칠간 혜성은 마치 혼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죠. 혜성 씨,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선희의 물음에 혜성은 흠칫 놀랐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제는 2,000만 원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혜성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진실을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곧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야. 곧 해결될 거야. 선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말하기 싫으면 말고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혜성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선희와 함께 아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은 형사로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35살 청년이었어요. 혜성은 당황했지만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갑자기 웬일이야?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본 후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가 걱정돼서 연락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혜성은 선희를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내역을 봤어요. 최근에 4번에 걸쳐 큰 금액이 출금됐더군요. 총 4천만 원이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직감에 놀랐어요. 지훈은 형사다웠습니다. 그게. 아버지, 저는 형사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요. 협박을 당하고 계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혜성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낚시여행에서 실수를 했단다. 혜성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낚시여행에서 만난 서미주와의 만남, 폭풍으로 인해 섬에 고립된 날,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 그리고 그 후 시작된 협박까지. 그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말을 마치고 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혜성은 고개를 들어 아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과 연민이 섞인 눈물 같았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무 부끄러웠고 내게 상처 줄까봐 두려웠어.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소위 허니트랩이라는 사기 수법이에요. 요즘 중년 남성들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가 많아졌어요. 혜성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서미주는? 범인이에요. 처음부터 아버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낚시여행도 그들이 설계한 함정이었을 수 있어요. 혜성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계좌번호, 연락처, 그리고 그 여자의 특징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미주가 보낸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은 모든 정보를 기록했어요. 조만간 또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지훈이 자리를 뜬 후 혜성과 선희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혜성은 용기를 내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소홀했어요. 내가 당신의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혜성은 놀랐습니다. 선희가 이렇게 이해해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넌 화내지 않는 거야? 물론 화났어요.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35년을 함께 했어요. 이런 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선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미주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혜성은 지훈의 지시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미주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돈을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증거물, 특히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세요. 지훈의 지시에 따라 혜성은 미주와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도심의 한 카페였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지훈은 이미 동료 형사들과 함께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남 당일 혜성은 긴장된 모습으로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현금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훈의 지시에 따라 그는 실제 3천만 원 대신 위조 지폐와 몇 장의 진짜 지폐를 섞어 준비했습니다. 카페 곳곳에는 지훈의 동료 형사들이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혜성의 귓속에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귀에 착용한 초소형 통신 장치를 통해 아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죠. 혜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후 2시 서미주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낚시 여행에서 보았던 그 순수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혜성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돈 가져오셨어요, 선생님? 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미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저를 믿지 못하시나요? 돈부터 확인하고 삭제해 드릴게요. 혜성은 아들의 지시를 따라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미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폴더를 열자 여러 영상 파일이 보였어요. 혜성은 자신의 얼굴이 그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삭제할게요. 미주가 파일을 하나씩 지우려는 순간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미주에게 말했어요. 서미주 씨,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 정지훈 형사입니다. 당신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카페의 모든 출구는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어요. 아들의 동료들이 신속하게 미주를 제압했습니다. 이런 짓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서로 좋아해서. 혜성 씨 말해줘요. 미주의 절망적인 외침에 혜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주어 증거물로 확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경찰은 미주를 체포하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비록 협박범이 검거되었지만 자신의 실수와 약점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혜성을 선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읽혔어요. 괜찮아요? 선희의 물음에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끝났어. 지훈이가 그 여자를 체포했어.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나란히 앉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죠. 선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선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낚시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훈이에게 미리 연락했었죠. 혜성은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저도 당신이 외로워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죠. 우리 관계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지훈이에게 아버지를 좀 살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희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당신 퇴직하고 둘이 여행도 다니고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고 준비한 거였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무관심한 줄 알았어. 선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말수가 더 줄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5년 동안 쌓여온 오해와 거리감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성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희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주는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으로 밝혀졌다고 했어요. 그들은 중년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허니트랩을 설치하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죠. 다행히 영상은 모두 압수했고 삭제하는 과정에 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혜성은 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실수와 후회가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어요. 선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혜성의 집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혜성은 아침마다 정원을 가꾸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낙엽을 쓸고 물을 주고 때로는 새로운 꽃을 심기도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윤선이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꽃을 심을 거예요? 선희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혜성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화분들을 가리켰습니다. 제비꽃이야,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지. 선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보라색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 35년 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던 원피스가 보라색이었어. 그때 내가 보라색이 제일 좋다고 했었지.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오래된 기억을 남편이 간직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혜성은 그녀의 손을 잡고 정원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서미주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했어요.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부부가 이제는 매일 대화하고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선희는 혜성의 낚시에 관심을 보였고 혜성은 선희의 요리 교실에 동행하기도 했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관계는 더 좋아졌으니까요. 선희의 말에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나 봐요. 아들 지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방문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되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혜성이 문득 말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뭐요? 우리 젊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거, 항상 일이 먼저였고 아이들 교육이 먼저였고 정작 우리 둘은 뒷전이었잖아요.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혜성은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제안을 꺼냈습니다. 우리 여행 떠나볼까요?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면 어떨까 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바다도 볼 수 있고.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한 달이나? 너무 길까? 그럼 2주일만. 아니에요. 한 달이 좋아요. 아니, 2달도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웃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혜성과 선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월세로 얻어 그곳에서 지냈어요. 아침마다 함께 해변을 걸었고 오후에는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도 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주도 여행 왔던 거 기억나요? 선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혜성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나 여기 와본 적 있다고 말한 적 없는데.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일기장에서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연히 당신 방에서 발견했던 거죠. 제주도에서의 추억이 적혀 있었어요. 혜성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를 고집했던 거였어? 그럼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혜성은 아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소홀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가을이 왔을 때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죠. 선희야,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식 다시 해볼까? 어느 저녁 혜성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이요? 우리 나이에? 그래, 35년 전에는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렸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작은 예식이라도 좋으니까 지훈이랑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듬해 봄 혜성과 선희는 작은 정원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훈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혜성은 선희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서약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희. 선희도 눈물을 머금은 채 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늦었지만 앞으로가 더 행복할 거예요. 사랑해요, 혜성. 두 사람은 느리게 춤을 추며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낚시배에서의 실수는 혜성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외로움에 빠져 방황하던 그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 황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